도박 중독 회복자와 가족이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병리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병리적인 관계 양상을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도박을 중단하고자 하는 회복자와 가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도박 중독 회복자가 가족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중독 회복은 단지 본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존재, 그 관계의 틀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족과의 협력 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도박 중독 회복자와 가족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당사자와 가족이 협력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양측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 이것도 서로 다르고요. 그 문제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시각차도 있습니다. 보통 당사자들은 갚아야 할 빚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빚만 없으면 가족들도 안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가족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속인 것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너무 크고 당사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이런 것에 관심이 모아지거든요. 또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중독 상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가족들은 너무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평생 자신들이 이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당사자가 자신이 도박 중독이란 인식이 전혀 없으신 경우, 도박을 끊을 마음도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요, 이러한 협력관계 구축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가족들 몰래 도박을 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가족들에게는 가족들이 안심할 만한 말을 해주지만 가족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도박 문제를 숨기고 있다면 건전한 관계 자체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협력관계에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상호 간의 역할과 경계선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 혹은 감독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발생한 도박 문제, 그리고 재정적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거짓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족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당사자를 하나하나 살피고 챙기고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하게 되니까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어 갈수록 자율성이 증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흐름을 역해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차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협력관계에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소통 방식이 미흡하고 협력 구조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말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사건과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원만하게 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성숙하게 서로 소통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야 그래도 다행이지만 사실 가족 간의 소통이 미숙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매너를 갖추지 않은 채 서로에게 말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차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력 관계를 맺으려 해도요, 서로 대화를 해가며 조율하고 관계 설정도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소통하는 과정에서 깊은 상처만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이런 협력 관계라는 것도요, 어떤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운 가족이다 보니까 이런 질서와 체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규칙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충동적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도하다가 금세 붕괴되고 마는 거죠. 도박 중독 회복자와 가족이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병리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되는 병리적인 관계 양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 즉 가족과 도박 중독 회복자의 관계가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 중독 회복자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부모 또는 배우자가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도박 중독 문제가 발생하면요, 가족은 불안과 걱정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관심이 중독자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이런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어디야? 왜 아직 안 들어와? 누구랑 있어? 오늘 뭐 했어? 오늘 무슨 생각했어? 이 돈 어디다 썼어? 지금 얼마 남았어? 이런 것들을 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겁니다. 이 대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화가 어떤 대화인가요? 보통 취약 전후에 자녀와 부모가 하는 대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당사자는 사실상 취약 전후의 연령대의 아동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도박 중독 회복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시죠. 이러한 행동이 어렸을 때야 나에 대한 관심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이런 것이 간섭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병리적인 관계의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병리적인 관계는요,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가족들이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독자의 도박 빚을 수차례 갚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족에게 실질적인 채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심리적으로 부채감이 있습니다. 뭔가 미안한 일이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하고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가 좀 힘들죠. 가족도 돈을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 중에 자신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한 것, 희생을 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회생에 들어가거나 파산하거나 이럴 때 채권자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당신 경영 잘못해서 우리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니까 당신 경영권을 박탈하고 우리가 위임한 경영자 혹은 관리자 지시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법적인 관계가 재정립되거든요. 바로 가족과 당사자 사이에도 이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게 이 두 관계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 병리적 관계는 피해자 가해자 관계입니다. 또는 재판관 죄인의 관계입니다. 가족은 피해자의 입장, 재판관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도박 문제 회복자는요, 가해자 또는 죄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피해는 금전적 피해죠. 당사자가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후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도와줍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의 입장에서 자기 개인과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그 피해의식을 피하기가 어렵죠. 도와주기는 했지만 이런 일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남아있기 마련이죠. 또 신뢰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한 느낌이 너무 큽니다. 그게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부모이든 그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 너무 깊은 상처를 남긴 대상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박 문제가 공개된 후에 당사자는 집에서 죄 지은 사람처럼 자세를 낮추게 되지요. 다른 일로 갈등이 생겨도요, 가족이 이게 다 당신 도박 문제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더 이상 항변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의 입장 혹은 재판관, 죄인의 입장이 돼서 이 병리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회복의 에너지를 못 쏟게 됩니다.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와 가족이 맺게 되는 병리적인 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봤습니다.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입니다. 도박 문제가 발생한 후 초기에 대부분의 가족에게서 이런 유형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거의 예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도박 중독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는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부분이 직관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병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병리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족은 가족대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각각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요, 이러한 유형의 병리적인 관계가 치료와 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회복자, 당사자나 가족들은요, 현재 자신들의 관계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앞서 언급드린 세 가지의 병리적인 관계의 특성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러한 패턴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되고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도박 중독과 이에 관련된 정보나 내용을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 가족과 회복자는 어떻게 건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가족과 회복자의 관계를 업무상 계약 관계로 설정하는 겁니다. 피차 혈연 관계나 가족 관계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과장해서 업무상 만난 사람이다, 업무상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안에서 함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상상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지나치게 서로에 대해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서로에게 그저 약속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피차의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때문에 의도적으로 서로가 업무상 만난 거래처 사람처럼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서나 이와 유사한 어떤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서로의 역할, 그리고 그 책임과 한계에 대해 어딘가에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죠. 회복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피차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그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요, 미리 작성해둔 혹은 기록해둔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서로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건강한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역할과 경계선을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렸던 병리적 관계 세 가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족은 보호자 역할, 채권자 역할,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또 당사자는 아동 역할, 채무자 역할, 가해자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맺게 되는 그 관계는 무엇이냐? 상호 회복을 위해 협력자와 지지자로서 서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와 선수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트레이너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주도하죠. 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코치와 선수는 일종의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코치를 고용하고 그것에 따른 계약을 하는 거죠. 고용을 하면서 코치에게 자신을 통제할 권한을 일부 위임합니다. 회복 과정에서 가족과 회복자도 이런 관계여야 합니다. 가족이 보호자의 심정으로, 채권자의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으로 회복자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회복자가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가족에게 자신을 통제해달라고 권한을 위임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계약 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수준으로 가족들이 코치의 역할을 수행할지 서로 상의를 해야 되고요. 또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면서 각 가족의 상황에 맞게 그 역할을 분배하고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근거에서 서로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죠.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 한계를 명료하게 한 후에 회복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야 회복이 온전하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회복자와 가족이 정기적으로 회복의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점검하지 않는 계획은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 그리고 현실을 고려한 조정이 계속 있어야 계획은 지속되고 실행되는 법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막 근사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막상 실행해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경우 원칙만 너무 고수하다 보면요,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조율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요, 그동안 계획을 세우느라 했던 수고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서로를 격려해줘야 돼요.
서로를 응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실행하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좀 서로 물어도 주고요. 듣고 힘들었겠다 공감도 좀 해주고, 이거 하면서 서로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좀 물어보고요. 또 그런 오해들을 풀어가는 시간을 이때 가지는 겁니다. 이 점검의 시간을 잘못 가지면요, 자칫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이 심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보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을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세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면요, 가족 안에 으쌰 하는 분위기가 생성되고요. 또 긴 시간이 지속될 경우 지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목표를 분명히 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가족과 당사자가 건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자신의 감정 관리와 자기 돌봄을 해야 됩니다. 회복자는 회복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상당하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면요, 타인의 모습이 거슬리게 돼요. 감정적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타인을 공감해 줄 에너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서로에게 건강한 지지자, 건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을 병행하셔야 돼요. 운동이나 명상, 휴식 시간, 여가 등을 통해서 자기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면요, 병원이나 심리상담 기관을 이용해서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가족과 회복자가 건강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요, 중독의 회복이 굉장히 지연되게 됩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병리적 관계,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가족과 당사자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면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는 회복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회복에 있어서 매우 수동적인 상태가 되고요, 또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기력해지거나 자존감이 또 몹시 낮아지거든요. 가족은 또 이런 모습을 보면요, 답답해요. 그래서 답답하기 때문에 또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또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할 때 또 도박이 도피처가 될 수가 있어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은 하고 있고 애는 쓰고 있는데 오히려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회복자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회복자가 오히려 충분히 거리를 두고 적당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계속 해보시면서 돌고 돌아서 결국 회복을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끌거나 밀고 나가서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자 스스로가 걷기로 작정해야 되고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족은 대신 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을 일부 도와주고요,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희망을 주고요, 또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목표 지점에서 회복자를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주의 주인공은 결국 회복자,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회복자가 어떻게 건강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양하게 준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면서 이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 목표한 지점을 통과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